지난 시간에는 경매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하면서 경매는 매매의 한 종류다. 그런데 이 경쟁 매매인 경매는 일반 매매하고는 어떻게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어느 것이 더 위험한가, 그리고 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얘기를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경매는 경쟁 매매의 준말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경매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라는 것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경매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먼저 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경매 방식이 있고 입찰 방식이 있습니다. 경매 방식과 입찰 방식으로 나눠주는 기준은 경쟁자 상호 간의 타방 경쟁자의 조건을 서로 아느냐 모르냐에 따른 구별 기준입니다. 서로 알고 있는 경우를 경매라고 하고, 서로 모르는 경우를 입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1993년도까지는 경매가 호가 경매 방식으로 진행됐었습니다. 호가 경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부른다, 호창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1993년도 이후부터 경매 방식이 입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호가 경매 방식에는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동산 1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격을 호창하십시오, 부르십시오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 1억 1천, 나 1억 2천, 나 1억 2,500 이렇게 호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경쟁 가격이 높은 것을 호가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경락인으로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경매가 이렇게 호가 경매 방식이었습니다. 과거의 경매를 호가 경매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신성해야 될 경매법정이 이게 경매 브로커들에 의하여,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깡패들에 의하여 농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깡패들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경매 물건들을 다 깡패들이 설립하는 건 아니고, 그 조직의 자금원으로 될 수 있는 것들, 그 조직과 관련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깡패들이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성해야 될 경매법정이 깡패들에 의해 농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심지어는요, 깡패들에 의하여 공갈 협박이 안 되다 보니까, 공갈 협박이 안 통하고 하다 보니까 경매법정 바깥에가 쫓아가가지고 해코지하고, 심지어는 경매법정 안에서 깡패 조직 간의 칼부림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경매 방식을 1993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부터 해가지고 경매 방식을 호가 경매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입찰 방식은 뭐냐면은 경쟁자 상호 간에 서로 조건을 모르는 거야. 입찰표를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어떤 물건에 대한 입찰표를 쓴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1억 3천 쓰고 어떤 사람은 1억 2,500 쓰고 하게 되면 A라는 사람이 낙찰자로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경매하고 입찰하고 차이점 뭐라고 했습니까? 경매는 경쟁자 상호 간에 서로 조건들을 서로 알아. 타방 경쟁자들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서로 알아. 그럼 내가 조금씩 더 올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입찰은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 쓰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다른 나의 경쟁자들에게 알게 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10,000원 한 장 더 쓰게 되면 그 사람이 낙찰자가 되고 내가 루저가 될 거 아니냐고. 따라 절대로 내가 얼마에 입찰에 들어가고자 한다라는 정보를 알려서는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입찰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호가 경매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바뀌면서 경매법정의 깡패들을 몰아넣는 획기적인 제도의 개선이 되었습니다. 깡패 아니라 깡패 헬랩이라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매각기일에 경매법정에 수백 명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여기서 수십 건, 100여 건 이런 물건들이 그날 같은 날에 경매로 매각되는데, 깡패라도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깡패들이 관심을 갖는 부동산에 어느 누군가가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놈 붙잡고 공갈 협박할 거 아니냐고. 내가 노리고자 하는 물건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누구를 공갈 협박의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얼마 쓰고 들어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입찰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물리력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철저하게 실력 싸움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3년부터 입찰 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은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데 입찰 보러 간다, 누가 낙찰 받았다라는 말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동산 경매가 호가 경매 방식에서 입찰제로 바뀌면서 입찰 보러 간다, 낙찰 받았다라는 말이 그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경매를 실시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일반 사인이 경매 주체로 되는 것을 사경매라고 하고 사경매 또는 사적 경매다라고 하고 국가 공권력 기관 또는 국가 공권력 기관의 위임을 받은 특정한 공적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매를 공적 경매 또는 공경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되게 되면 그러면 경매는 더욱더 꼽히게 됩니다. 경매는 자본주의 성숙도의 바로미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의사결정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부를 형성한 부를 존중받도록 하는 사회,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상정합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이기적인 존재라고. 이타적인 존재는 예수나 석가나 마음의 같은 이런 성인들은 이타적인 존재일 수 있으나 우리 일반인들은 모두 이기적인 존재인 걸 인정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존재들로 하여금 자기가 이기심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여기다 자유를 부여하고 그 선택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 선택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부도 존중하도록 하자. 이게 자본주의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에서 나타나게 되는 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최저가격과 최저 공급량이 이렇게 결정되도록 한다. 이런 얘기들이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들은 모두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경제 자체가 경제 주체가 모두 이기적인 존재다 보니까 이기심의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이기심의 충돌로 인하여 왜곡되는 현상이 생긴다고요. 썩은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썩은 부분이 나타났을 때 이걸 그대로 방치해두게 되면 이 썩은 부분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전체로 파급되어 전체 경제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서 새살을 돋게 만들 필요성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서 새살을 돋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시스템, 이게 바로 경매다 이 말이에요.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경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멸주의다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갑수의 어떤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수많은 지저분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을이라고 하는 근저당권자도 있고 병이라는 전세권자, 정이라는 후순위 저당권자, 무라고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사건자, 가대인권자, 가처분권자, A라고 하는 임차인 등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을 때 이 부동산이 다른 사람한테 매각됐을 때에 이런 지저분한 법률관계를 이걸 어떻게 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지저분한 법률관계를 모두 다 소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인가, 이거를 소멸주의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모두 소멸시키지 않고 낙찰자한테 그 부담을 모두 인수시키도록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수주의다라고 합니다. 인수주의를 취할 것인지 소멸주의를 취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멸주의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부동산의 모든 수많은 권리관계가 깨끗해져서 쉽게 말하면 낙찰자로 넘어올 때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로 넘어온다 이겁니다. 그럼 낙찰자는 아무 부담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반면에 인수지를 취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유자만 갑에서 낙찰자 X로 바뀌고 이런 법률 관계는 전혀 변함되지 않고 이런 부담들이 낙찰자가 모두 책임지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한다. 이게 인수지를 취하는 거거든요. 인수지를 취하게 되면 지저분한 법률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지저분한 법률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반면에 소멸지를 취하게 되면 수많은 법률 관계가 모두 부인되니까 법적 안정성이 침해된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따라서 소멸지를 취하게 되면 법률관계가 깨끗해지는 대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고, 인수지를 취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지저분한 법률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점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단점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대개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개 취하고 있는 대원칙이 뭐냐면 소멸주의입니다.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수많은 지저분한 법률관계는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넘어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수많은 지저분한 법률이 없어져가지고 등기부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지저분한 법률관계도 모두 말소돼서 낙찰자에 넘어올 때는 깨끗한 부동산을 새롭게 출발하도록 한다. 이게 소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소멸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겁니다. 자본주의 경제에 이렇게 왜곡 현상이 생겼을 때 경매라고 하는 불로 이 부분을 모두 다 불태워내버리는, 깨끗하게 도려내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서 새 출발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경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경매는 따라서 꼽힙니다. 자본주의가 저급한 자본주의다라고 한다면 경매는 그만큼 발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경제 규모가 이게 무역 규모 이런 것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OECD 가맹국 중에서도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엄청난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도를, 건전성을 가름하는 경매는 어떻는가? 아직도 천민 자본주의 경매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사경매는 주로 우리나라에서의 사경매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경매다라고 한다면 공경매를 주로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가게 되면 이 사경매도 훨씬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주로 경매다라고 한다면 사경매는 주로 없고 주로 공적 경매, 공경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경매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기는 있는데 발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경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보게 되면 어시장에 가게 되면 이게 생선 이게 사고 팔리고 할 때 보게 되면 여기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막 중얼중얼하고 손가락 폈다 접었다 하고 막 하다 보게 되면 여기 모자 쓴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것을 해가지고 경락받아가고 하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게 수산물 이런 것을 팔고 할 때 이게 사경매 방식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그 외에 과수농가에서 또는 여기 화훼농가에서 재배한 여기서 과일이나 아니면 꽃 이런 것들도 팔 때 이것도 경매 방식으로 팝니다. 또 경매 방식으로 파는 게 뭐 있을까요? 예를 들기가 참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때 미술품 시장이 확 활성화되어 있을 때, 과거 한때 미술품에 대하여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문화예술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짜리 미술품 한 점을 구입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1억 원에 팔았습니다.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이 생겼죠. 그래도 과세를 안 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미술품 이런 것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한 적이 있었다고. 그때 미술품 시장도, 미술품 경매 시장도 확 활성화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세합니다. 지금은 미술품에도 양도 차익이 생기면 얄짤없이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그때에 미술품 시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매 시장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을 때, 그때는 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세요. 우리나라는 사경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매라고 한다면 주로 공경매를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사경매 방식이 아주 저조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매개체로 하는 사경매가
점점 더 확대 발전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경매라고 한다면 공경매가 주를 이루고 사경매는 그 발전의 정도가 매우 미약한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경매, 공적 경매는 다시 그 주체가 법원인 경우를 이것을 법원 경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가 공권력 기관의 위임을 받아서 실시하는 그런 경매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공매다라고 얘기합니다. 법원 경매하고 공매하고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법원 경매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돈 빌렸습니다. 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저당 채권자인 은행에서 이 저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매각하여 빚잔치를 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법원 경매입니다. 자, 공매는 뭐냐면 공매는 수많은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는 공매는 자 대충 들으세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실시하는 공매가 가장 주류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 말고도 공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제가 아는 기관만 해도 열 몇 개 됩니다. 각종 기관에서 공매를 실시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공매도 이것이 보게 되면 캠코 경매 물건이 있고 이용기간 물건이 있고 캠코 경매 물건이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물건마다 경매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가장 많은 게 캠코 이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캠코라고 하는데 캠코 공매 물건 중에서도 압류재산 공매, 국유재산 공매, 그 다음에 수탁재산 공매, 그 다음에 유입재산 공매, 이런 식으로 막 나눠지는데 이 공매 방식마다 다, 공매 종류마다 방식이 다 다른데 제일 많은 공매가 바로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절차, 이게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갑이라는 체납자에 대하여 A라고 하는 조세채권자가 있습니다. 이 조세채권자가 국세라고 한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채권자가 될 것이고 이게 지방세가 된다면 관할 지자체장이 조세채권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직접 강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의뢰합니다. 의뢰해가지고 그러면 캠코에서 조세채권자를 대신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이 매각대금으로부터 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게 합니다. 이게 공매 중에서 대표적인 공매인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법원 경매하고 공매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압류재산 공매라고 했었죠. 그 쉽게 구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원 경매는 뭐예요, 이거는요? 빚을 못 갚아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로 매각될 때 이게 법원 경매죠. 법원에서 실시하는 경매. 자, 공매는 이거 뭐예요? 이게 압류재산 공매 이거 뭡니까? 세금을 못 내가지고 체납한 세금 때문에 강제 징수를 당할 때 이게 바로 공매죠. 그러니까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경매라고 얘기하면 이 법원 경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고자 하는 것도 이 법원 경매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공매를 먼저 공부하고 법원 경매를 나중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법원 경매는 법원 경매는 여기서 민사집행법이라는 단행법에 의하여 경매가 실시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법원이든 다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완비된 절차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매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공매 종류마다 방법이 다 달라. 그리고 이게 완비된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법원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라는 단행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모든 법원에서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 공매는요, 암lin상 공매는 국세징수법이라는 단행법에서 그 법에서 조문 몇 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공매 종류에 따라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매를 어떻게 한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각각 다 달라지니까. 그런데 법원 경매를 먼저 공부하고 나면 공매는 나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원 경매는 비교적 완비된 절차와 제도를 갖고 있다 그랬죠. 공매는요, 완비된 절차인 이 법원 경매를 벤치마킹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모방해서 제도를, 여기다 절차를 계속 여기서 보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 경매를 공부하게 되면 공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와. 근데 공매부터 공부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도 마찬가지고 대개 경매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법원 경매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매는 나중에 법원 경매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특강 형태로 한 10시간 정도 경매와 다른 공매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